제가 사는 아파트의 아래층엔 S씨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마주칠 때마다 종종 인사를 하는 정도의 사이였지만 휴일에 근처 공원에서 유치원생인 딸과 놀고 있을 때 산책을 하러 온 S씨의 부부와 대화를 나눈 것을 계기로 평일에 함께 점심을 먹거나 서로의 집에서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나이도 관심사도 비슷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분을 쌓은 지 몇 달 후 그녀는 남편의 일 문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 당일의 저녁 S씨는 유명 제과점의 과자를 들고 저희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여러 가지로 즐거웠어. 아, 그리고 리사에게는 이걸 줄게. 아껴줘. 그녀는 인사와 함께 딸에게 토끼 인형을 건네주었습니다. 딸과 함께 S씨 집에 방문했을 때 창가에 장식되어 있던 그 인형을 딸이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을 기억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 받아도 괜찮아요? 리사, 자, 감사합니다 해야지. 장난스러운 표정의 토끼 인형을 껴안은 딸은 즐거워했고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S씨 부부는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지났을 무렵이었을까요? 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팔이나 다리를 피가 날 때까지 긁어대고 얼굴이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심할 때는 바닥이나 벽에 머리를 박는 자해 행위를 자주 하게 된 것입니다. 몇 번이나 강하게 그만두라고 이야기도 해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타일러도 받지만 효과는 없었고 딸을 붙잡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자해 행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유치원에서도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행동 때문에 걱정을 한 선생님의 연락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무서웠던 것은 딸이 자해 행위를 할 때 보였던 그 층 어린 눈빛. 그 눈빛은 지금도 선명하게 제 기억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딸의 이상 행동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한밤중에 악몽을 꾸고 울면서 찾아오는 빈도가 상당히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무서운 꿈을 꾸고 우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기껏해야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주일에 3회에서 4회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악몽을 꾸는 횟수가 이렇게까지 증가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악몽의 내용이 매번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똑같은 무서운 사람이 나온다고 했다는 겁니다. 딸에게 어떤 꿈을 꾸었는지 물었을 때 설명한 말을 종합해보면 해진역 방에서 토끼 인형과 소꿉놀이를 하고 놀고 있으면 그 방에 한 여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허리까지 닿은 듯 늘어진 머리카락에 흰 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몸은 햇볕을 한 번도 쬐지 않은 듯 창백하고 여유에 있었다고 하죠.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여자의 얼굴, 목, 가슴, 팔과 다리, 노출된 신체의 모든 피부에 피가 나고 빨갛게 베인 상처들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딸을 쳐다보고는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얼굴 앞에서 마치 기도하는 듯한 합장 자세를 취하고는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는 알아들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무언가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딸은 겁에 질려서 그 방을 나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복도 끝에서 여자의 똑같이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고 합니다. 서둘러 계단을 걸어 내려가 아파트 현관문을 나섰는데 맞은편 인도에 또 그 여자가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고 어둑어둑한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도 차도 없어서 딸은 누군가에게 도움도 청하지 못하고 그 상처투성이의 여자에게 계속 도망치고 도망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딸이 말하기를 그 여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나이는 고등학생 정도의 언니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딸의 이상 행동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면서 딸을 데리고 클리닉 상담을 받으러 가면 어떨까 고민을 하다가 무심코 딸의 침대에 놓여있는 토끼 인형을 보게 되었습니다. 딸이 잘 때마다 품에서 놓지 않는 그 30cm 정도의 토끼 인형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새침했습니다. 문득 이 인형이 집에 온 뒤부터 딸에게 이상 행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형을 집어들고 살펴보니 인형의 등에는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었고 거기에 검은 털 같은 것이
하나 삐져나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쩐지 모를 불안한 예감이 들어 벨크로를 뜯어내자 인형의 안에는 솜 대신 많은 양의 머리카락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헉 하고 짧은 비명을 지르다가 곧바로 비닐봉지에 인형을 집어넣고 집에서 뛰쳐나가 가급적 집에서 많이 떨어진 공원에 쓰레기통에 인형을 집어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손을 꼼꼼히 3번이나 씻었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따지려고 S씨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음성 안내만 나올 뿐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들었던 주소를 알아봤더니 그 주소 역시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인형 속에 들어있던 머리카락은 누구의 것인지, 딸의 꿈에 나온 상처 투생의 여자는 누구고 도대체 우리 딸에게 무엇을 빌고 있었는지, S씨는 왜 이런 주술 같은 행동을 딸에게 했는지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영원히 묻혀버렸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녀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짐작가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S씨 부부가 아이가 없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불임이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불임 치료도 해봤지만 효과를 볼 수 없었고, 그래서인지 제 딸을 바라보던 그녀의 두 눈동자에는 불안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질투의 눈빛도 다분히 섞여 있었다고. 이건 저의 지나친 억측일까요? 만약 이대로 인형의 내용물을 모르고 계속 지냈다면 제 딸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끼던 토끼 인형이 없어져서 딸은 매우 슬퍼했지만 토끼 나라로 돌아간 거야 라는 저희 말에 어느 정도 납득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인형이 없어지고 딸의 자해 행위나 악몽을 꾸는 증상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모든 증상이 없어지고 예전에 건강했던 딸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안도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딸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수업도 잘 따라가는 모습이 부모로서는 한시름도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딸의 행동에서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딸이 칼에 집착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딸이 없을 때 책상 서랍을 연 적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가위, 커터칼, 조각칼 등 10여 자루나 들어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학교의 준비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남편이 사용하는 면도날도 함께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딸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가져간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9월에는 딸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딸은 칼을 가지고 싶어 했고 저는 처음으로 딸을 때렸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11월이고 다음 달에는 크리스마스가 있네요. 딸이 산타에게 칼을 부탁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